살을 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서울의 낡은 뒷골목을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몹시도 춥고 가혹한 저녁이었다. 앙상하게 마른 세 명의 어린아이들은 서로의 낡고 얇은 겉옷자락을 꽉 움켜쥔 채로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를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었다. 맞이인 15살 소년 건우는 덜덜 떠는 두 동생의 어깨를 자신의 작은 품으로 필사적으로 감싸 안으며 이 끔찍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차가운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고 굶주린 아이들의 창백한 뺨 위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송이가 무정하게 내려앉으며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차갑게 얼려버리는 듯했다. 건우의 주머니 속에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낡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피가 날 정도로 꽉 쥐고 있던 그 반지를 전당포의 탐욕스러운 주인에게 단돈 몇만 원에 넘겨주고 돌아서던 순간 건우는 자신의 영혼마저 함께 팔아넘긴 것 같은 지독한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당장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탈진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9살 남동생 지훈과 7살 여동생 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알량하고도 비참한 선택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다. 거리의 모퉁이를 돌자 낡은 포장마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과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국물의 냄새가 꽁꽁 얼어붙은 아이들의 후각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건우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에게 내밀며 가장 싼 어묵 몇 꼬치와 떡볶이 1인분을 간절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따뜻한 음식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낡은 플라스틱 접시 위에 담겨 나오자 어린 두 동생은 마치 며칠을 굶주린 새끼 새들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고 그 처절하고도 가여운 모습을 지켜보던 건우의 깊은 눈동자에는 참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서서히 차올랐다. 뜨거운 어묵 국물이 얼어붙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수아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죽은 어머니를 부르며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오빠 나 너무 추워. 그리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라며 흐느끼는 어린 여동생의 울음소리는 건우의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무참하게 꽂혔다. 지훈이 역시 떡볶이를 씹다 말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형의 소매를 부여잡았고 세 남매는 포장마차의 구석진 자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과 사무치는 슬픔을 토해내며 한참을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새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는 거짓말 같은 희망을 속삭여 주셨다. 하지만 병마가 어머니의 야윈 몸을 무자비하게 집어삼켰을 때 세상 그 누구도 이 불쌍한 가족에게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고 결국 낡고 차가운 단칸방에서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만이 아이들의 뇌리에 끔찍한 악몽처럼 새겨져 있었다. 건우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세상의 모든 잔인함과 냉혹함을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고 이제는 자신이 두 동생의 부모가 되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굳게 맹세했다. 바로 그 순간 허름하고 비루한 골목길의 침묵을 산산조각 내는 묵직하고 압도적인 엔진 소리가 멀리서부터 지축을 흔들며 서서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든 세 남매의 시야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검은색 벤츠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빈민가의 비좁고 지저분한 도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압도적인 자태의 차량은 마치 밤의 제왕처럼 위풍당당하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똑같이 생긴 검은색 벤츠 차량들이 줄지어 나타나며 순식간에 낡은 포장마차 주변의 좁은 이면도로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다. 총 6대의 거대한 최고급 승용차들이 뿜어내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낡은 포장마차와 새 남매의 초라한 행색을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는 이 비현실적이고 위압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길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춘 채 뒤섞인 눈빛으로 이 기이한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건우는 본능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지하고 먹다만 어묵 접시를 내팽개친 채 두 동생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혹시라도 사채업자들이 어머니의 빚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자신들을 찾아온 것은 아닌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일제히 차량의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쏟아져 나와 주변의 통제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고,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냉혹한 표정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경호원들은 세 남매를 둘러싼 채 완벽한 방어 진영을 갖추었고, 그들 중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중년의 사내가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크고 화려한 벤츠 마이바흐 차량의 뒷좌석 문으로 다가가 극도로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문을 열었다. 열린 차문 사이로 최고급 맞춤 구두를 신은 발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고, 이내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노신사가 중후하면서도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짙은 남색 캐시미어 코트는 한눈에 보아도 엄청난 고가의 명품임을 짐작게 했고, 세월의 깊은 주름이 패인 그의 얼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카리스마와 함께 묘한 슬픔과 회한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노신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낡고 더러운 포장마차 앞바닥에 얼어붙은 채 옹기종기 모여있는 세 남매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부서졌다. 건우는 노신사의 압도적인 기운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등 뒤에서 두려움에 떨며 훌쩍이는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짐승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세우며 그를 노려보았다. 노신사의 걸음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침묵이 흐르는 몇 초의 시간 동안 골목길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맴돌았고, 마침내 노신사의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억눌린 감정을 간신히 토해내듯 깊고 갈라진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흘러나왔다. 너희들이 정녕 내 딸 서윤이의 핏줄들이란 말이냐라며 묻는 노신사의 목소리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거대한 권력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자식을 잃은 늙고 병든 아비의 처절한 통곡만이 담겨 있었다. 서윤이라는 이름은 바로 세 남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또 가장 그리워하는 죽은 어머니의 이름이었기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건우의 동공은 지진이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엄마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냐며 건우는 적개심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노신사는 건우의 거친 반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를 바닥에 팽개친 채 아이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거대 재벌 해성그룹의 절대 군주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안으로 소문난 강태준 회장이 더러운 뒷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은 광경은 그를 보좌하던 경호원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두 손을 뻗어 건우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뺨을 감싸 쥐었고 그의 주름진 두 눈에서는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건우의 더러운 소매를 적시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내 뼈에 사무친 죄업 때문에 내 불쌍한 딸이 이토록 비참한 곳에서 세상을 떠났구나. 라며 강 회장은 땅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그 처절한 슬픔은 얼어붙은 골목길에 공기마저 녹여버릴 듯했다. 건우는 자신을 안고 오열하는 이 낯선 할아버지의 온기 속에서 왠지 모를 깊은 혈육의 끌림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움을 눈물로 터뜨리고 말았다. 강 회장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어 건우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것을 확인한 건우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건우가 전당포에 팔아넘겼던 어머니의 낡은 금반지였다. 내가 어떻게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겠지. 이 반지는 너희 어머니가 집을 떠나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에 끼워 주었던 우리 가문의 상징이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징표란다라며 강 회장은 눈물 젖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니는 과거 혜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지만 가족 내부의 추악한 권력 투쟁과 끔찍한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만삭의 몸으로 가문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강 회장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서유는 남편마저 일찍 사고로 여의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지독한 가난과 병마와 싸우다 결국 차가운 냉골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강 회장은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헤맸지만 교활한 적들이 쳐놓은 방해 공작 때문에 이제야 겨우 핏줄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가슴을 뜯으며 오열했고 세 남매는 어머니의 억울한 삶에 대해 듣고는 참담한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이 차가운 거리에서 배를 도시며 눈물을 흘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혜성그룹 강태준의 피를 이어받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나의 손주들이다. 라며 강 회장은 단호하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호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최고급 담요를 가져와 덜덜 떠는 아이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포장마차 주인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수표 뭉치를 내밀며 음식값과 그동안의 적선에 대한 보상을 넉넉하게 지불했다. 건우와 지훈 그리고 수아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거대한 마이바흐 차량의 뒷좌석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부드럽고 따뜻한 가죽 시트의 감촉은 그들에게 전혀 낯설고 두려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차량의 문이 굳게 닫히고 묵직한 엔진이 다시 한번 포효하며 어두운 뒷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건우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포장마차와 자신들이 버려졌던 비참한 거리의 풍경을 말없이 응시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배를 줄이지 않아도 되고 혹독한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재벌가라는 거대하고 잔혹한 정글 속에서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동생들을 무사히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그의 어린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피곤함에 지쳐 잠든 수아와 지훈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건우를 향해 결연한 눈빛을 보냈고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끔찍한 피바람과 거대한 권력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 없는 약속과도 같았다. 최고급 세단의 내부는 바깥의 지옥 같은 추위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또 다른 안락한 세상이었고, 차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방향제 향기는 아이들의 긴장된 신경을 서서히 어루만지며 풀어주었다. 건우는 자신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든 수아의 작고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 두 생명을 이제는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겠다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다짐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거대한 빌딩 숲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고, 마치 자신들을 짓밟았던 잔인한 세상을 향해 이제부터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듯 강렬하게 반짝이고 있었으며, 건우의 눈동자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이 소리 없이 타오르며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량이 도심의 중심부를 통과하여 한적하고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최고급 부촌인 성북동 언덕길로 진입하기 시작하자 도로 양옆으로는 높고 견고한 담장과 웅장한 저택들이 그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며 도열해 있었다. 강 회장은 차창 밖의 풍경을 보며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게 될 곳이자 너희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증오했던 해성 가문에 본가란다. 이곳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온갖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곳이니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건우에게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다. 건우는 할아버지의 묵직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이제 거대 재벌가의 상속자로서 당당히 맞서 싸울 준비를 하며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성처럼 우뚝 솟아있는 저택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거대한 철문이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서서히 열리며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정원과 화려한 조명으로 둘러싸인 해성 가문의 대저택이 마침내 그 압도적인 위용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현관 앞에는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일렬로 도열하여 숨죽인 채 굽신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차에서 내리는 초라한 행색의 세 남매에게 꽂히며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묘한 경멸의 빛을 띠고 있었다. 건우는 그들의 싸늘하고도 날카로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결코 주눅들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오만한 귀족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저택의 대리석 계단을 밟고 힘차게 올라서기 시작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넓은 거실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싸늘하고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의 초라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바로 어머니 서윤을 가문에서 비참하게 내쫓고 해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꿰찬 탐욕스러운 첫째 이모였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골칫거리 상속자들을 향한 지독한 증오와 경계심이 독사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거칠게 내리치며 이 아이들이 바로 내 핏줄이자 앞으로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될 서윤이의 자식들이다 라며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하여 저택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모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애써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니 아버님 갑자기 이렇게 근본도 없는 아이들을 데려오시면 어떡합니까? 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건우는 그 간교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가 생전에 병상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던 그 끔찍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여자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동생들을 등 뒤로 완벽하게 감싸 안은 채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첫째 이모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제부터 시작될 잔혹한 피의 복수극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극도의 분노를 느끼며
내년이 내 딸 서윤이에게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을 준비해라 라고 일갈했다. 거대한 저택의 차가운 공기 속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지독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살기가 맴돌았고, 어린 수아는 분위기에 짓눌려 건우의 낡은 옷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며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건우는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오빠가 다 지켜줄게 라며 속삭였고, 그의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는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젊은 맹수처럼 매섭고도 잔인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복도를 지나 아이들에게 배정된 방은 과거 어머니 서윤이 머물렀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름답고도 슬픈 공간이었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어머니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폭신한 카펫과 따뜻한 벽난로가 타오르는 아늑한 방 안에서 세 남매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기나긴 하루 동안 겪었던 엄청난 충격과 피로를 위로하며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건우는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든 두 동생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을 향해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피 맺힌 맹세를 다시 한번 깊게 되새기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저택의 분위기는 겉보기에만 평화로울 뿐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들이 허공에서 쉴 새 없이 부딪히고 있는 아수라장과도 같았다. 최고급 식재료로 차려진 화려한 아침 식사 테이블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얼어붙어 있었고, 특히 이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오만한 사촌 형제들은 세 남매를 벌레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멸시했다. 건우는 수아와 지훈이 주눅 들지 않도록 챙겨주면서도 식탁 밑으로는 주먹을 꽉 쥐고 이들의 모든 조롱과 비아냥을 차가운 무표정으로 철저하게 무시하며 속으로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치밀하게 두뇌를 회전시키고 있었다. 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식탁의 상석에 앉아 가족들의 팽팽한 신경전을 묵묵히 관찰하다가 건우의 흔들림 없는 침착하고 단단한 눈빛을 발견하고는 속으로 묘한 감탄과 알 수 없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온갖 고생을 겪고 자란 거리의 아이치고는 너무나도 대범하고 영특한 건우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가장 아꼈던 딸 서윤의 강인한 성정과 자신을 빼닮은 지독한 승부사의 기질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늘부터 이 세 아이들은 혜성그룹의 정식 후계자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일을 제기하는 자는 누구든 가문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며 폭탄 선언을 던지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 선언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진 것과 같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첫째 이모와 그녀의 가족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테이블 볼을 찢어버릴 듯 꽉 움켜쥐었다. 건우는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적의와 살기 어린 시선들 한가운데 서서 오히려 차갑게 비웃음을 흘리며 이 거대한 지옥의 개인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교활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직 어리고 연약한 두 동생을 자신의 등 뒤로 든든하게 숨긴 채 서늘한 눈빛으로 오만한 친척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기며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복수극의 찬란한 서막을 스스로 웅장하게 열어젖혔다. 오전부터 시작된 혜성그룹의 후계자 수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고 엄격했으며 예절부터 경제학 그리고 복잡한 제왕학까지 그 모든 과정이 고아 출신인 건우를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 같았다. 하지만 건우는 잠을 줄여가며 그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탐욕스럽게 빨아들였고,
강사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논리적이고 완벽한 답변을 쏟아내며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당황시키고 압도하는 천재성을 발휘했다. 지켜보던 첫째 이모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건우는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어머니가 당했던 고통의 1000분의 1도 아직 갚아주지 못했다며 더욱 날카롭게 자신의 칼날을 갈고 닦았다. 밤이 깊어지자 건우는 홀로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 숨어들어 해성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숨겨진 비자금 장부에 대한 단서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하며 적들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집요하게 찾아 헤매었다. 그는 비록 몸은 화려한 성 안에 갇힌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온갖 시련과 고통으로 단련된 무자비한 사냥꾼이었으며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릴 무서운 괴물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밤의 어둠 속에서 오직 복수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간성을 버리기로 결심한 건우의 붉게 충혈된 두 눈은 창밖의 차가운 달빛을 받아 마치 섬뜩한 악마의 눈동자처럼 붉게 번뜩였다. 해성 가문의 대저택 내부로 들어선 세 남매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한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과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두꺼운 수입 카펫 그리고 코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대리석의 서늘한 냄새였다. 웅장한 천장 아래로 길게 늘어진 거대한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들은 마치 침입자를 감시하는 감옥의 파수꾼처럼 위압적인 눈빛을 내뿜고 있었고, 건우는 동생들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이 화려한 공간이 결코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집안 곳곳에 배치된 고가의 골동품들은 아이들의 남루하고 찌든 옷차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들을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으며, 저택의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도는 정적은 곧 닥쳐올 거센 폭풍우를 예고하듯 어린 아이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강 회장의 뒤를 이어 거실 한가운데에 서자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집안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세 남매에게 쏟아졌는데, 그 눈빛들은 호의가 아닌 날카로운 경계심과 노골적인 혐오감을 가득 담고 있었다. 특히 소파에 도도하게 앉아있던 강 회장의 첫째 며느리 김명희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렸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불쾌한 불청객을 바라보는 듯한 지독한 경멸의 빛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서려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최고급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아버님 정말 이 근본도 없는 아이들을 이 신성한 해성 가문의 본가로 들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고, 그 말은 건우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독화살이 되어 날아와 박혔다. 건우는 김명희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턱을 높게 치켜든 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들을 무시하는 저 오만한 여자가 바로 어머니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등 뒤에서 겁에 질린 수아가 자신의 낡은 코트 자락을 붙잡고 가늘게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지자 건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여기서 밀리면 동생들의 미래도 사라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호랑이 새끼 같은 기세로 거실을 압도했다. 강 회장은 며느리의 방자한 태도에 노발대발하며 지팡이로 바닥을 거세게 내리치더니 입 닥쳐라. 명희야, 이 아이들은 내 소중한 손주들이자 이 집안의 정당한 상속자들이니 감히 누구라도 토를 달면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 버릴 게다라고 사자우를 토해내며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강 회장의 서슬퍼런 불호령에 김명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분노를 사겼고,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아들 강민석은 사촌 형제들을 향해
조소 섞인 시선을 보내며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던 거지들이 이제 와서 우리 형제 행세를 하려니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라며 들으라는 듯이 비아냥거렸다. 건우는 그들의 유치하고 저급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이 흘린 오만한 눈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노라고 피 맺힌 맹세를 다짐했다. 저택의 고용인들조차 강 회장의 눈치를 보며 아이들을 대접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손길에는 여전히 이물질을 다루는 듯한 찝찝함과 무시가 섞여 있었고 건우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 안에서 오직 자신만이 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남매는 생전 처음 보는 길고 화려한 식탁에 앉게 되었는데 그 위에는 최고급 은식기들과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진귀한 산해진미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그 음식들은 마치 독이든 성배처럼 위험하고도 불편하게만 느껴졌다. 김명희는 아이들이 서툰 손놀림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나 얘들아, 그런 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란다. 역시 못 배우고 자란 티를 숨길 수가 없어서 참 안쓰럽네라며 가증스러운 동정심을 내비치며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았다. 지훈이는 당황한 나머지 들고 있던 수프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식당에 울려 퍼지자 고용인들의 비웃음 섞인 헛기침 소리와 친척들의 싸늘한 시선이 아이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며 식사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건우는 떨고 있는 지훈의 손을 식탁 아래에서 가만히 잡아주며 스스로 떨어진 숟가락을 주워 올리고는 김명희를 향해 저희가 비록 화려한 식사 예법은 배우지 못했을지 몰라도 남의 아픈 곳을 후벼 파며 즐거워하는 천박한 인성은 배우지 않았습니다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반격했다. 예상치 못한 어린 소년의 당돌한 대꾸에 식당안은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고 강 회장은 의외라는 듯 허허 웃으며 역시 내 손주답구나 기계가 아주 남달라. 명희야, 너도 저 아이의 반만큼이라도 품위를 지켜보는 게 어떻겠니라며 며느리에게 면박을 주었다. 김명희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건우를 향한 단순한 멸시를 넘어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눈엣 가시 같은 적대감이 서슬 퍼렇게 타오르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남매에게 배정된 방은 저택의 3층 구석에 위치한 아늑하고도 화려한 스위트룸이었지만 그곳 역시 어머니 서윤이 어린 시절 지냈던 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우는 방 안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미세한 흔적들을 찾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벽지에 남아있는 작은 낙서 하나와 책상 모서리에 긁힌 자국들은 어머니가 이 집안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고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건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으며 동생들이 잠든 후 홀로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복수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이 거대한 성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했기에 건우는 이 저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밤하늘에 대고 조용히 읊조렸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의 어두운 복도 끝 서재에서는 김명희와 그녀의 남편인 강진호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세 남매를 제거하기 위한 은밀하고도 비열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서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들렸다. 김명희는 아버님이 저 아이들을 정식 후계자로 올리시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고를 위장해서 쫓아내야 해요. 그 비루한 핏줄들이 우리 민석이의 앞길을 막게 둘 수는
없잖아요. 라며 남편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강진호 역시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걱정하지 마. 이미 사람을 시켜서 저 아이들의 뒤를 캐고 있으니 조만간 치명적인 약점을 잡아서 아버님 스스로 그들을 버리게 만들 테니까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고 그들의 추악한 음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며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건우는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혜성그룹의 특별 후계자 교육 과정에 투입되었고 김명희가 엄선했다는 악명 높은 가정교사들은 건우를 몰아붙이기 위해 일부러 난해한 경제 용어와 복잡한 경영 사례들을 쏟아내며 소년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하지만 건우는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본능적인 영리함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동하여 교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날카로운 분석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오히려 그들을 당혹감과 경외감에 빠뜨리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은 처음에는 건우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소년의 논리 정연한 주장과 흔들림 없는 당당한 카리스마에 압도당하여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이 소식은 곧바로 강 회장의 귀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다. 건우의 뛰어난 성취는 김명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이제 전공법으로는 건우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더욱 저질스럽고 위험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측근인 보안팀장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세 남매 중 가장 약한 고리인 막내 수아를 목표로 삼아 아이를 공경에 빠뜨린 뒤 건우가 감정적으로 폭주하게 만들어 강 회장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게 하려는 사악한 덫을 놓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택의 평화로운 오후 정원 한쪽에서 수아가 나비를 쫓으며 뛰놀고 있을 때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해둔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 오물들이 아이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었고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김명희의 입가에는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가며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다행히 본능적으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건우가 수아가 다치기 직전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유리 조각에 베어 피가 흐르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경고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건우는 피가 흐르는 손을 숨기지 않은 채 그대로 거실로 들어가 김명희 앞에 서서 당신이 원하는 게 이런 저열한 방식이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부셔주겠다고 나직하지만 서늘한 경고를 날려 그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김명희는 어린 소년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살기와 증오에 압도당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저택의 고용인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며 이제 혜성 가문의 유례 없는 피바람이 불어올 것임을 직감하며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강 회장은 이 소동을 보고받고는 보안팀 전체를 즉각 해고하고 자신의 직속 경호원들을 세 남매의 전담 마크로 배치하며 가문 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지만 김명희 일파의 탐욕과 광기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건우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눈물 짓는 지훈과 수아를 다독이며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 삼남매만이 서로의 유일한 편이라며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차가운 벽을 쌓게 만들었고 그날 밤 건우는 서재에서 훔쳐낸 가문의 비밀 장부를 분석하며 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밤을 지새웠다. 복수의 불꽃은 이제 작은 불씨를 넘어 저택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소녀는 더 이상 울며 어묵을 먹던 고아가 아닌 혜성 가문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대한 지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건우는 장부의 복잡한 숫자들 사이에서 김명희의 친정 식구들이 해성건설의 공사 대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고, 이 서류 한 장이면 그녀의 가문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당장 이 사실을 강 회장에게 알리는 대신 적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한다는 사냥꾼의 심정으로 때를 기다리기로 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과거 어머니를 따랐던 원로 임원들과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한편 김명희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최후의 수단으로 건우의 출생의 비밀을 조작하여 그를 가짜 혈육으로 몰아세우려는 무리수를 던지기로 결정하고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여 과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거대 재벌가의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서는 이처럼 추악하고 잔인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고, 새남매는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밤을 견뎌냈으며, 다음날 아침 저택의 현관에는 김명희가 불러들인 낯선 기자들과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앉아 폭로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건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소란스러운 광경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주머니 속의 USB 장치를 꽉 쥐었고, 이제는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진검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얼굴을 향해 오늘이 바로 그들의 몰락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조용히 선포했다. 벤츠가 줄지어 나타나 자신들을 이 지옥으로 인도했던 그날처럼 이제는 자신이 이 화려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건우의 전신을 휘감으며 소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당당하게 거실로 향하고 있었다. 해성그룹의 본가는 이른 아침부터 정체 모를 긴장감과 분주함이 감돌았으며, 하인들은 회장의 엄명에 따라 새 남매를 사교계에 공식적으로 데뷔시키기 위한 화려한 만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김명희는 겉으로는 미소를 띠며 아이들을 돕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오늘 밤 수많은 상류층 인사들 앞에서 저 천박한 고아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망신을 당하게 될지 상상하며 차가운 음모에 이빨을 드러냈다. 건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정장 차림을 보며 오늘이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해성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임을 직감하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결의를 다졌다. 최고급 실크로 제작된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세 남매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 뒷골목에서 어묵을 먹던 고아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나,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함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지훈이는 갑갑한 나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형, 우리가 정말 저 화려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고 조그맣게 속삭였고, 건우는 동생의 어깨를 강하게 쥐며 우리는 누구보다 고귀한 엄마의 자식들이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격려했다. 수아 역시 처음 신어보는 반짝이는 구두가 낯선 듯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면서도 오빠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거대한 연회장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무겁고도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자 수백 개의 크리스털 조명이 뿜어내는 눈부신 광채와 함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아우라가 새 남매의 시야를 가득 메웠으며, 사방에서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아이들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죽은 서윤의 자식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초라한 과거를 들먹이며 해성 가문의 격이 떨어졌다고 노골적인 비아냥을 퍼부었지만, 건우는 그 모든 소음을 차갑게 외면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이 들어서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는 손주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내 딸 서윤이가 남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공식적인 소개를 시작했다. 김명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포섭해둔 사교계의 권위적인 안주인들을 동원하여 아이들을 곤경에 빠뜨릴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일부러 아이들을 고가의 예술품들이 전시된 방으로 안내하며 그들의 무식을 폭로하려 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난해한 추상화를 가리키며 어머나 건우야 너는 이런 귀한 작품을 본 적이 없을 텐데 이 그림의 화풍과 작가가 담고자 했던 철학적인 의미를 우리 귀빈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지 않겠니라며 가시돋친 질문을 던졌다. 주변의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소년의 입술만 주목하고 있었고 김명희는 소년이 당황하여 울음을 터뜨리거나 횡설수설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승리의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소년을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건우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하게 그림 앞으로 다가서더니 예리한 눈빛으로 캔버스의 질감을 살피고는 이 작품은 작가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던 고뇌가 담긴 초기작으로 선의 흐름이 매우 거칠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수작입니다라며 거침없는 분석을 쏟아냈다. 사실 어머니 서유는 가난한 단칸방에서도 아이들에게 헌책방에서 구한 화집을 보여주며 예술에 대한 높은 안목과 지식을 가르쳐 주었기에 건우에게 이런 질문은 오히려 자신의 가람인다 가치를 증명할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소년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 정연한 설명에 김명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주변의 귀빈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역시 혜성 가문의 핏줄은 교육의 환경과 상관없이 타고나는 것이라며 건우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김명희의 패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어린 수아에게 다가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연단으로 아이를 이끌며 우리 예쁜 수아도 공주님처럼 멋진 피아노 연주를 들려줄 수 있지 라며 또 다른 함정을 봤다. 수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건우를 바라보았으나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와 함께 연습했던 곡을 기억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수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피아노 선율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아이의 연주는 비록 기교는 부족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이는 김명희의 추악한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강 회장은 건우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 아이는 앞으로 혜성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제목이라며 노골적인 지지를 보냈고 이를 지켜보던 김명희와 그녀의 아들 민석은 질투와 증오로 몸을 떨며 연회장 구석에서 분노를 사겼다. 민석은 건우에게 다가가야 너 같은 놈이 감히 내 자리를 넘보다니 꿈 깨라. 너는 평생 길거리 냄새나 풍기며 살아야 할 쓰레기일 뿐이야. 라며 낮은 목소리로 독설을 내뱉었지만 건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진정한 쓰레기는 남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겁한 짓을 일삼는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라며 건우는 오히려 민석을 압도하는 서늘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그 자리를 당당하게 벗어났고 이 모습은 강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만찬을 통해 세 남매는 단순히 가난한 고아가 아니라 혜성 가문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그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김명희가 파놓은 함정들은 오히려 아이들을 빛나게 해주는 무대가 되어 그녀의 계획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강 회장은 식사 후 건우를 자신의 서재로 불러 너희 엄마가 너를 정말 훌륭하게 키웠구나. 네 눈빛에서 서윤이의 강인함을 보았다며
처음으로 따뜻한 혈육의 정을 내비쳤고 건우는 할아버지의 격려에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김명희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더욱 광기 어린 집착에 사로잡혀 이제는 단순히 망신을 주는 수준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더욱 잔인하고 극단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접촉하여 세 남매의 뒤를 캐는 동시에 그들이 혜성 가문의 핏줄이 아니라는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도 비열한 공작을 이어갔으며 저택 내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다. 건우는 저택 곳곳에 숨겨진 도청 장치와 감시 카메라의 존재를 눈치채고 동생들에게 항상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반격 카드를 준비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류 뭉치와 씨름했다. 밖으로는 화려한 재벌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생존 게임이 이어지고 있었고 세 남매는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고귀한 품위와 길거리에서 배운 냉혹한 생존 본능이 결합된 건우의 모습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성벽처럼 변해가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들을 멸시했던 모든 이들의 오만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건우를 그룹 경영기획실에 인턴으로 정식 발령 내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발표했고 이는 김명희 일파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충격을 안겨주며 가문 내의 권력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건우는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경악과 분노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이제는 집안 싸움을 넘어 거대 기업이라는 더 큰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며 창밖의 하늘을 응시했고 그 눈동자에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치열하게 타올랐다. 김명희는 회의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물건들을 내던지며 광분했고 그녀의 남편 강진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손에 피를 묻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비극적인 미래를 암시했다. 한편 건우는 첫 출근을 준비하며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낡은 금반지를 목걸이에 걸어 품속에 간직했고 이 반지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적들을 파멸시킬 정의의 심판이 될 것이라 믿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승리를 약속했다. 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소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고아의 발걸음이 아닌 세상을 뒤바꿀 위대한 개혁가의 당당한 행진이었으며 그 뒤에는 든든한 할아버지의 지지와 동생들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교계의 이면에서는 한우의 등장을 시기하는 다른 재벌가 자제들의 비아냥과 질투가 쏟아졌고 김명희는 이들을 부추겨 건우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여론 조작을 시작하며 인터넷과 언론을 이용한 비열한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건우는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기사들과 댓글들을 확인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배후를 역추적하는 영리함을 보였으며 이제 본격적인 정보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세상에 알렸다. 이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운 재벌가의 일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피 튀기는 권력 투쟁과 복수극이 얽히고 설키며 세 남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건우는 그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할 준비를 마쳤다. 식사 시간에 김명희는 다시 한번 건우에게 가시 돋친 말을 내뱉으며 너 같은 놈이 회사에 나가면 혜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건우는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주가는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혈통에 대한 편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녀는 건우의 논리적인 반박에 말문이 막혀 씩씩거렸고 강 회장은 그런 건우의 모습이 대견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비로소 가문의 기강이 바로 서는 것 같다며 건우에게 힘을 실어주어 김명희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지훈과 수아 역시 오빠의 당당한 모습에 용기를 얻어 친척들의 괴롭힘에 울지 않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세 남매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들만의 단단한 요새를 구축하며 누구도 무시 못할 강력한 힘을 키워나갔다. 밤이 깊어 정막이 흐르는 저택에서 건우는 창밖을 보며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 화려한 풍경을 함께 보셨을 텐데라며 짧은 탄식을 내뱉었으나 곧바로 감정을 추스르고 복수의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구상하며 자신의 일기장에 적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지워나갔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을 버렸던 이 세상과 가문을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 꿇리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어떤 희생과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세 남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승리의 영광일지 아니면 파멸의 구렁텅이일지 알 수 없었으나 건우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국 김명희는 최후의 수단으로 건우를 납치하여 강제로 포기각서에 서명하게 하려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건우의 퇴근길을 노리기로 했으나 건우는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역으로 덫을 놓아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재벌가의 권력투쟁은 이제 본격적인 육체적 충돌과 생사를 건 도박으로 치닫고 있었고 세 남매는 그 위험한 도박판 위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며 기나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건우는 잠든 동생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를 죽게 만든 그들이 곧 지옥을 보게 될 거야라는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방안을 울리며 곧 닥쳐올 거대한 피바람의 예고장이 되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혜성그룹의 심장부인 경영기획실에서의 첫 출근은 건우에게 마치 날이 선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선사했으며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은 어린 고아 출신 상속자를 향해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불신을 쏟아냈다. 건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방대한 분량의 기업 분석 보고서와 회계 자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이곳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전쟁터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주변의 비아냥거리는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어머니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집중하며 적들의 빈틈을 찾기 위해 눈을 번뜩였고 그의 서늘한 기운은 사무실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히며 다른 직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건우는 강 회장의 묵인하에 허락받은 보안 카드를 사용하여 본사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폐쇄된 문서 보관소로 은밀하게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곳은 수십 년간 가문의 치부와 비밀이 쌓인 먼지 가득한 공간이었다. 쾌쾌한 냄새와 정적이 감도는 지하 창고에서 건우는 어머니 서윤이 가문에서 쫓겨났던 시기인 15년 전의 인사 기록과 이사회 회의록 상자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손톱 밑이 검게 물들 정도로 서류를 넘기며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만큼 긴박한 순간을 이어갔다. 마침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파일철 사이에서 서윤의 이름이 적힌 붉은색 기밀 보고서를 발견한 건우의 손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인해 마치 경련을 일으키듯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 거기에는 어머니가 당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낯선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파렴치한 죄목들이 정교하게 조작되어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평소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직했던 어머니의 성품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모함이었다. 건우는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조작의 흔적들을 하나둘씩 발견해냈고 특히 보고서 하단에 찍힌 조사 책임자의 서명이 현재 해성그룹의 핵심 권력자이자 김명희의 신복인 최 상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분노로 인해 시야가 붉게 물들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을 느꼈다. 어머니는 단순히 사랑 때문에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친언니였던 김명희가 파놓은 잔인한 함정에 빠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오명을 쓴 채 산채로 매장당했던 것이라는 진실이 드러났다. 분노에 떨며 보관소를 나오던 건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노년의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는 과거 서윤의 전담 비서였으나 사건 이후 좌천되어 청소부로 근근히 삶을 이어오던 박 여사였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세월의 회한과 서윤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 고여 있었다. 박 여사는 건우의 얼굴에서 서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으며 도련님 제가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명희 아가씨의 협박이 너무 무서워 입을 닫고 말았다며 통곡을 터뜨렸고 그녀의 고백은 조작된 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되어 건우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녀는 당시 김명희가 매수한 가짜 목격자들과 위조된 은행 전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건우는 이 모든 추악한 과정을 휴대폰에 녹음하며 적들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가운 단칸방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이유가 혈육의 배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건우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했으며 그는 이제 단순히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수준을 넘어 김명희와 그 일당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무시무시한 복수기로 변모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건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시는 김명희의 뒷모습을 보며 소름 끼치는 살기를 느꼈지만 그는 지금 당장 폭주하는 대신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며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갔다. 그는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엄마가 당한 수모와 고통을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렸고 소년의 순수함은 그렇게 잔혹한 진실 앞에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부터 건우는 박 여사가 알려준 당시의 가짜 목격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김명희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입막음 비용을 받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해성 그룹의 자금 흐름을 이 잡듯 뒤졌으며 그의 천재적인 회계 분석 능력은 숨겨진 비자금의 꼬리를 잡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퇴근 후에도 쉬지 않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과거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현재 위치와 약점을 파악했고 적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그들의 목을 삼 수 있는 그물을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펼쳐나갔으며 가문 내에서의 그의 입지는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날로 공고해졌다. 건우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서늘해졌으며 이제는 김명희조차 건우의 시선을 피할 정도로 소년의 존재감은 저택과 회사를 통틀어 가장 위협적인 변수로 부상하며 가문 내 권력 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한편 김명희는 박 여사와 건우가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박 여사를 제거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으나 건우는 이미 박 여사를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피신시킨 뒤였으며 이는 김명희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주어 그녀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김명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서윤의 홀령이 자신을 찾아오는 듯한 환각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주변 고용인들과 남편에게까지 화풀이하며 스스로 고립되어 갔으며 건우는 그런 그녀의 붕괴 과정을 차갑게 지켜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타이밍을 계산했다. 건우는 이제 복수가 단순히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명예와 부우 그리고 자부심을 하나씩 빼앗아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임을 깨닫고 더욱 잔인하고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건우는 강 회장에게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다며 조작된 보고서의 일부와 박 여사의 녹취록 중 아주 적은 분량만을 보여주며 할아버지의 의중을 살폈고 강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진실의 파편들의 충격을 받아 서재의 기물을 파손할 정도로 격노하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노련한 강 회장은 당장 김명희를 처단하기보다는 그녀가 가진 그룹 내의 지분을 회수하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여 가문에 끼칠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로 결정했고 건우는 할아버지의 그런 냉철한 판단력에 감탄하며 자신 역시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건우는 이제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방패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검이 되어 적의 심장을 찌를 준비를 마쳤으며 그의 복수극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기 시작하며 혜성, 가문의 유례 없는 피바람을 예고했다. 복수의 과정에서 건우는 어머니 서윤이 남긴 비밀 일기장을 박 여사로부터 건네받게 되었고 그 안에는 동생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자신을 배신한 언니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어 건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지만 건우는 어머니의 그 순수한 용서가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더욱 복수심을 불태웠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만약 아이들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부디 증오보다는 사랑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절절한 당부가 적혀 있었으나 건우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자각하며 일기장을 덮고는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 속으로 자신의 영혼을 던졌다. 그는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고결함을 자신이 대신 더럽히더라도 동생들에게는 반드시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일념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잔인한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건우의 치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김명희의 친정 식구들이 운영하는 계열사들의 탈세와 분식회계 정황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김명희 개인의 파멸을 넘어 그녀의 배경이 되는 외가 가문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진 자료들이었다. 건우는 이 자료들을 언론에 터뜨리는 대신 강 회장의 손에 쥐어주며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선택권을 드렸고 강 회장은 손주의 비범한 통찰력과 대담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사실상 건우에게 위임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저택 내에서 건우의 위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로 우뚝 섰으며 김명희는 자신의 방에 갇혀 술에 의지한 채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건우는 그녀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여신이 자신의 편임을 확신했다. 지훈과 수아는 오빠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끼며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건우는 동생들 앞에서는 언제나 예전처럼 다정한 오빠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고 동생들이 잠들면 다시 차가운 복수기의 가면을 쓰고 서재로 향하는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자신을 단련했다. 건우는 이 싸움이 끝나면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의 묘소에 가서 진정한 안식을 드릴 것을 약속하며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은 오히려 그의 의지를 더욱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연마제가 되어 그를 진정한 혜성 가문의 지배자로 성장시켰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최후의 만찬뿐이었으며
건우는 그 무대에 막을 올리기 위해 정갈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최후의 승리를 향한 비장한 출사표를 마음속으로 던졌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의 기운이 저택의 정원에 스며들었으나 혜성 가문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영하의 추위보다 더 차갑고 살벌했으며 김명희의 생일을 맞아 열리는 가족 연회는 건우가 기획한 처절한 복수의 피날레가 펼쳐질 장소로 예정되어 있었다. 건우는 생일 케이크 뒤에 숨겨진 진실의 비수를 갈며 연회장의 조명과 좌석 배치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고, 김명희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화해의 제스처라고 착각하며 오랜만에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거실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하의 노래가 아닌 과거의 죄악을 고발하는 박 여사의 증언 영상과 조작된 서류들의 거대한 스크린이었으며,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김명희의 오만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자신의 악행을 보며 김명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너는 이제 내 딸도 이 집안의 사람도 아니다라며 파문을 선언했고, 건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몰락하는 적의 비참한 모습을 망막에 새겼다. 그동안 어머니를 욕보였던 모든 친척과 고용인들은 건우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지만, 건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김명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복수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했다. 건우는 무너져 내리는 김명희의 귓가에 다가가 나직하게 엄마가 너를 용서했을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 아니야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절규는 화려한 연회장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지며 기나긴 복수의 일막이 내렸음을 선포했다. 연회장에서 김명희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혜성 가문의 공기는 전례 없는 무거운 침묵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화려했던 저택의 복도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것처럼 살벌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건우는 승리에 도취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차갑게 자신을 다스리며 적들의 잔당들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혜성그룹의 내부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 기업 내 세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 서윤이 과거에 아꼈던 인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그들의 충성심을 다시 일깨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아군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가려내며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소리 없이 준비하고 있었다. 건우는 매일 아침 일찍 전략기획실로 출근하여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계열사들의 재무제표와 이면 계약서들을 샅샅이 파헤쳤으며, 그 과정에서 김명희의 남편인 강진호 상무가 주도한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한 거액의 자금, 세탁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배운 날카로운 생존 본능을 발휘하여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했고, 동시에 가문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정치적인 행보도 잊지 않았으며, 소년의 비범한 통찰력의 중력들은 경외감을 느꼈다. 이제 혜성그룹 내에는 서윤의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단순한 가십을 넘어 거대한 권력의 이동을 예고하는 경고음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건우는 그 중심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했다. 어느 늦은 밤 건우는 혜성 본사의 으슥한 지하 주차장에서 과거 어머니 서윤의 직속 상사였던 한승우 전무를 은밀하게 만났으며, 백발이 성성한 한 전무는 건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죽은 서윤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소년의 손을 꽉 움켜잡았다. 그는 당시 김명희의 협박으로 인해 서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에 시달려왔음을 고백했고, 이제라도 서윤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힘을 보태겠다고 맹세하며
강진호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내부 문건들을 건우에게 건네주었다. 건우는 한 전무의 진심 어린 도움에 큰 힘을 얻었으며 이제는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해성그룹의 심장부인 이사회에서 적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치밀하고 대담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며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강진호 상무는 아내 김명희가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극도로 초조해하며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사회 멤버들을 매수하여 강 회장의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그는 건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발을 들였다. 그는 이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약속하며 이번 이사회에서 강 회장의 퇴진과 자신의 회장 취임을 밀어붙이려 했으며, 이는 건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고, 건우는 그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차가운 조소를 흘렸다. 건우는 적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순간에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패를 끝까지 숨기며 이사회의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침착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해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고,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수십 명의 이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강진호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진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강 회장의 건강 문제와 최근의 스캔들을 빌미로 경영권 교체를 주장하며 이사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강진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 회장과 함께 단정한 수트 차림의 건우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고, 소년의 서늘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이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당혹감 섞인 시선으로 건우를 바라보았다. 건우는 강진호의 당황한 눈빛을 비웃으며 단상으로 걸어가 미리 준비한 USB 메모리를 메인 컴퓨터에 꽂았고, 대형 스크린에는 강진호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의 공금을 횡령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고, 강진호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니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화면 속에는 그가 뇌물을 전달하는 영상과 비밀 계좌 내역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며 그의 모든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건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강진호 상무님은 해성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고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자일 뿐입니다라며 일갈했고, 이사들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강진호로부터 고개를 돌리며 건우와 강 회장의 편으로 빠르게 돌아섰다. 강 회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고, 그는 강진호의 모든 직위를 해제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할 것을 지시했으며, 강진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건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건우는 그 비참한 패자의 절규를 무시한 채 이사들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소녀는 해성그룹이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어머니 서윤이 꿈꾸었던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혔고, 그 진심 어린 연설의 마음이 움직인 이사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건우를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했다. 이제 해성그룹의 모든 권력은 건우의 손으로 넘어왔고, 김명희와 강진호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면서 가문의 질서는 비로소 정의로운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며 복수의 큰 줄기가 완성되었다. 이사회를 마친 건우는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향해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엄마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두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라며 나직하게 속삭였고,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묘한 감정의 파동이 일렁였다. 하지만 건우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방심하지 않았는데 적들은 쥐궁지에 몰리면 더 잔인하게 발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는 즉시 자신의 측근들을 소집하여 가문과 회사의 보안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훈과 수아의 신변이 걱정되었던 건우는 아이들을 저택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배치하며 적들의 마지막 발악에 대비했고 소년의 예감은 슬프게도 빗나가지 않고 거대한 비극의 전조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김명희는 강진호의 몰락 소식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으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건우와 그 동생들을 죽여달라는 은밀한 지시를 외부의 폭력 조직에 내리며 최후의 수단으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인간의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복수와 증오만이 가득 찼으며 그녀는 자신이 무너진다면 저 아이들도 함께의 지옥으로 데려가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밤마다 벽을 긁으며 저주를 쏟아냈다. 건우는 이러한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며 적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소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세 남매의 목숨을 겨냥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저택의 평화로운 오후 수아는 정원에서 꽃을 심으며 즐겁게 놀고 있었고 지우는 건우 형처럼 멋진 경영자가 되겠다며 서재에서 경제서적을 읽고 있었지만 그 평화 뒤편에는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담장을 넘어 소리 없이 침입하고 있었다. 건우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긴급 알람을 받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으며 그는 곧바로 강 회장에게 연락을 취하고 자신의 차를 미친 듯이 몰아 저택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핸들을 꽉 쥐었고 제발 늦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미 저택 내부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었으며 건우의 눈앞에는 어머니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절망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한 건우는 불길에 휩싸인 건물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었고 연기 자욱한 복도를 지나 동생들이 있는 방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으며 그의 정장은 이미 그 으름으로 더러워지고 숨은 가빠왔지만 동생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이겨냈다. 그는 방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지훈과 수아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지만 탈출구를 막아선 괴한들의 칼날이 번뜩이며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건우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동생들을 지켜내며 괴한들과 맞서 싸웠고 길거리에서 익힌 거친 몸싸움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점점 힘이 붙이기 시작하며 의식이 흐릿해지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보낸 특수 경호팀이 저택에 진입하여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건우는 가까스로 동생들을 데리고 불타는 방을 빠져나와 마당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며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겼으며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건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타오르는 저택을 바라보았고 이것이 김명희의 마지막 발악임을 깨닫는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닌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 무자비한 사신과도 같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법의 심판을 넘어 그녀가 가진 모든 희망을 갈갈이 찢어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떨고 있는 동생들을 품에 꼭 안았고 그날 밤 혜성 가문의 저택은 붉은 화마와 함께 과거의 아픔을 태워버리며 새로운 피바람을 예고했다.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괴한들은 김명희의 사주를 받았음을 자백했고, 이로 인해 김명희는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되어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녀의 모든 사회적 입지는 완전히 소멸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건우는 병원에 입원한 동생들의 곁을 지키며 이제는 정말 끝났다며 아이들을 다독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고,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문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응징을 시작했다. 그는 혜성그룹의 경영일선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여 김명희 일파의 잔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회사의 시스템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완벽하게 두었으며, 소년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전설이 되었다. 이제 세 남매는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고아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주역들로 성장했으며, 그들의 앞날에는 화려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지만, 건우는 그 영광 뒤에 숨은 고독과 책임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비석을 어루만지며 "엄마, 이제 우리 다 안전해요. 엄마가 지키려 했던 우리를 제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라며 다짐했고, 하늘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소년의 지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주며 어머니의 축복을 대신 전하는 듯했다. 건우의 복수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그는 자신이 흘린 피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혜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당당하고도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어머니 서윤을 배신하고 김명희에게 정보를 넘겼던 가문 내부의 숨은 배신자의 정체였으며, 건우는 이 마지막 악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냉혹한 추적자의 가면을 썼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배신자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정체가 자신이 가장 믿었던 가문의 원로 중 한 명임을 알아냈을 때, 건우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면서도 망설임 없이 심판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제 혜성 가문에는 오직 건우와 동생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진실한 사람들만이 남게 되었고, 세 남매의 운명은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고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가며 길고 길었던 복수의 대서사시의 클라이맥스를 화려하고도 웅장하게 장식했다. 저택의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건우의 심장은 여전히 지옥 같은 불길 속을 헤매고 있었으며, 그는 검게 그을린 벽을 바라보며 이 잔혹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화상 자국을 어루만지며 적들이 동생들의 목숨까지 위협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용서나 관용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하며 더욱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을 세웠다. 그는 강 회장의 최측근이자 가문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던 정비서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배신감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정비서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정비서는 김명희의 사주를 받아 혜성그룹의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로, 그는 지금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공항 근처의 은신처에 숨어 있었지만 건우의 치밀한 감시망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건우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정비서를 대면하여 그 배후를 명확히 밝히고 어머니 서윤의 죽음과 관련된 마지막 비밀의 조각을 맞추기로 결정했으며, 그는 경호원들을 이끌고 어두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인천의 낡은 창고 단지로 향했다.
빗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가운데 건우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그의 전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살기와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와 주변을 숨막히게 만들었으며, 소녀는 이미 성인보다 더 단단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창고 안으로 진입한 건우는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몰린 정비서를 발견했고,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감히 내 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했다니 정말 배짱이 두둑하군이라며 나직하지만 뼈를 깎는 듯한 목소리로 정 비서를 압박했다. 정 비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모든 것이 김명희와 강진호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건우는 그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며 당신이 우리 엄마를 배신했을 때 이미 당신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었다고 선언하며 자비 없는 심판을 예고했다. 그는 정비서로부터 김명희가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 계좌와 해외 도피 자금의 행방을 모두 자백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 서윤이 가문에서 쫓겨나던 날 정비서가 서윤의 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고장내어 사고를 유도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밝혀내고 말았다. 어머니의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우는 이성을 잃고 정비서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뒤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한 전무의 목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어 그 속에 담긴 용서라는 단어를 보며 잠시 갈등했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깨닫고 정비서를 경찰에 인계했다. 이제 김명희와 강진호 그리고 정비서까지 이어지는 악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고, 건우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어머니의 억울한 넋을 기렸고, 그의 울음소리는 거친 폭풍우와 뒤섞여 슬프고도 장엄한 장송곡이 되어 들판으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도주 중이던 강진호의 신복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막내 수아를 유치원에서 귀가하던 길에 납치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고, 건우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다. 범인들은 건우에게 혜성그룹의 경영권 포기 각서와 비자금 증거 자료를 모두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으며, 그들은 수아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 건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건우는 지훈을 강 회장에게 맡기고 홀로 범인들이 지목한 폐쇄된 항구의 컨테이너 야적으로 향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아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다른 어떤 위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폭주하듯 차를 몰았다. 항구에 도착한 건우는 거대한 컨테이너 숲 사이에서 범인들의 움직임을 살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내놓을 테니 아이만은 무사히 돌려보내달라고 간곡히 외쳤지만, 범인들은 비열하게 웃으며 건우마저 죽여서 입을 막으려 했다. 건우는 범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컨테이너 사이로 몸을 숨겼고, 길거리에서 싸우며 익힌 민첩한 몸놀림으로 범인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하며 수아가 갇혀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컨테이너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건우는 온몸이 묶인 채 입이 막혀 울고 있는 수아를 발견하고는 피가 맺힌 손으로 밧줄을 풀며 미안해, 오빠가 너무 늦었지라며 아이를 품에 꼭 안았고, 수아는 오빠의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탈출하려는 순간 강진호가 직접 나타나 총을 겨누며 건우와 수아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어차피 나는 끝났으니 너희들도 데려가겠다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으나, 건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으로 수아를 감싸 안으며 죽음을 각오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기 직전 잠복해 있던 경찰 특공대가 강진호를 사격하여 무력화시켰고 건우는 등에 가벼운 찰과 상만을 입은 채 수아를 무사히 구출해냈으며 강진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건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수아를 안고 컨테이너 밖으로 걸어 나왔고 그를 기다리던 강 회장과 지우는 달려와 세 남매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으며 이로써 해성 가문을 뒤흔들었던 잔혹한 피해 전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병실에 누워있는 건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비로소 어깨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수아와 지우는 오빠의 손을 잡고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며 웃음을 지어 보였으며 건우는 그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치렀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강 회장은 건우의 침대 곁에 앉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해성그룹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거라라며 자신의 모든 권한을 공식적으로 넘겨주었고 건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정직하고 따뜻한 기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건우는 회복되는 대로 어머니의 묘소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와 복수심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싹이 자라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찬란한 빛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의 과정에서 상처 입은 많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 건우는 해성재단을 설립하여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고아들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사회 공헌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해성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명희와 강진호는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으며 그들이 탐욕스럽게 모았던 재산은 모두 국가에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어 권선징악의 결말을 보여주었으며 건우는 그 판결문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세 남매는 이제 저택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고 건우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초상화 앞에서 오늘의 일과를 보고하며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속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건우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화염과 비명소리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고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곁에서 응원해주는 동생들과 한 전무 같은 든든한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점차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는 권력이란 사람을 짓밟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해성그룹의 기업 문화를 밑바닥부터 뜯어 고치는 혁명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젊은 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건우의 성공 신화는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고 벤츠가 줄지어 나타나 운명을 바꾸었던 그 골목길의 포장마차 아주머니에게도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어느덧 수아와 지훈도 학교에 적응하여 밝은 웃음을 되찾았고 세 남매는 주말마다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꽃을 심고 주변을 정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그곳에서 느끼는 평온함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값진 위로가 되었다. 건우는 묘비 앞에 앉아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 이곳으로 올게요 라며 속삭였고 그럴 때마다 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으며 세 남매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하늘과 비옥한 토양이 남았듯이 건우와 동생들의 삶 역시 시련을 딛고 일어나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해성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회자될 전설이 되었다.
가문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우는 자신이 몰랐던 외가의 친척들 중에서도 진실을 알리려 애썼던 정의로운 소수 세력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손을 잡아 가문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성공하며 내부적인 갈등을 완전히 봉합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어머니의 복수를 마친 소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냉철하고도 따뜻한 리더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성장했으며,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혜성그룹의 로비에는 이제 서윤의 밝게 웃는 사진이 걸리게 되었고, 건우는 매일 출근길에 그 사진을 보며 어머니와 약속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기로 다짐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했다. 이제 남은 마지막 과제는 흩어진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었으며, 건우는 이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도 뒤로한 채 기업 경영과 가문 관리에 온 힘을 기울이며 고독한 황태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지훈과 수아는 그런 오빠의 고충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와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으며, 세 남매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매일 저녁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찬란하게 빛날 미래뿐이었으며, 건우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아닌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그들의 대장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다. 건우는 어느 날 저녁 자신이 처음으로 동생들과 함께 울며 어묵을 먹던 그 낡은 골목길을 다시 찾았으며, 그곳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과거에 비참했던 자신을 회상하며 인생의 허무함과 동시에 운명의 신비로움을 깊이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벤츠를 타고 나타난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장소에 서서 만약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자문해 보았지만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으니, 그것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건우는 주머니 속에 낡은 금반지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며 이제는 이 반지가 복수의 상징이 아닌 가족의 결속과 사랑의 징표임을 확신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시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 뒤로 은은한 달빛이 그의 길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건우는 두 동생과 함께 어머니 서윤이 잠들어 있는 수목원 명당을 찾아가서 그동안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내며 깊은 명상에 잠겼다. 한때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동자에는 이제 깊은 호수와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았고, 그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서 자신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닌 가족의 안녕을 보고하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김명희와 강진호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는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억울한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강태준 회장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손주들의 뒤를 따라와서 평생을 자부심과 독선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날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죽은 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어루만지며 서글프게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식의 행복보다 가문의 안위와 사업적 성공을 우선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결국 사랑하는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뼈저리게 후회하며 건우의 손을 잡고 내가 죽어서 서윤이를 볼 면목이 없구나라고 자책했다. 건우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위로했고, 할아버지는 남은 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손주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하늘에 맹세하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건우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이제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세파를 견뎌낸 강인함과 성숙한 리더로서의 포용력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묘비 주변에 그녀가 생전에 좋아하던 수국과 백합을 정성스럽게 심으며 다시는 이 자리가 슬픔의 공간이 아닌 추억과 사랑이 피어나는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살랑이는 봄바람은 마치 어머니 서윤이 아이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부드럽게 불어와 새남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다. 해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사회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평화롭게 마무리되었고, 건우는 최연소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정직한 기업가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업무에 매진했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해성서윤 재단을 공식 출범시켜 전국 각지의 고아원과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주거를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했다. 지훈과 수아 역시 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고, 세 남매는 해성 가문의 새로운 상징이자 대한민국 상류층이 나아가야 할 희망의 등불로 우뚝 섰다. 건우는 재단 설립 기념사에서 부의 세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의 계승이며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배려라는 가치를 해성그룹의 핵심 경영 철학으로 삼아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어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과거의 비리투성이었던 해성그룹의 이미지를 단숨에 쇄신하고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권위적인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체감하며 건우를 진심으로 따르는 충성스러운 파트너들로 변화하여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다. 지우는 형의 경영 철학을 곁에서 지켜보며 명문대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학업에 열중했고, 방학 때마다 현장의 낮은 곳에서부터 일을 배우며 겸손함을 익혔다. 그는 형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언젠가 함께 나누겠다는 일념으로 경제 전문 서적과 회계 자료를 탐독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웠고, 건우는 그런 대견한 동생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고독한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지우는 가끔 형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사업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형제 이상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과시했고, 이는 가문 내외의 해성 가문의 후계 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화롭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수아는 예술중학교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꽃피우며 각종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해성 가문의 고귀한 감수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축복의 전령사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아이의 피아노 선율에는 어린 시절의 고통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오빠들의 사랑이 조화롭게 버무려져 청중들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수아는 이제 더 이상 겁쟁이 어린 소녀가 아닌 당당한 예술가로 성장했다. 저택의 거대한 거실은 매일 오후 수아의 아름다운 연주로 가득 찼으며, 그 소리는 과거 김명희가 내뿜었던 차가운 살기와 도끼를 완전히 몰아내고 집안 구석구석에 따뜻한 온기와 생동감을 불어넣는 치유의 힘을 발휘했다. 건우는 과거 자신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무시했던 친척들을 무자비하게 내쫓는 대신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 뒤 각자의 역량에 맞는 계열사 업무를 부여하여 가문의 화합을 이끌어냈다. 그는 증오가 증오를 낳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 깊이 실천하며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고, 이에 감화된 친척들은 건우의 리더십 아래 똘똘 뭉쳐 가문의 부활을 위해 헌신했다. 이러한 건우의 대인배적인 풍모는 혜성 가문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켰으며 외부에서 침투하려던 투기 자본가들도 건우의 단단한 통솔력과 가문의 결속력 앞에 무릎을 꿇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가문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복수와 성공의 정점에서 건우는 자신이 처음 동생들과 함께 울며 어묵을 먹던 그 낡은 골목의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갔으며 그곳의 아주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골목 상권을 통째로 매입하여 현대적인 시장으로 개발했다. 그는 그곳을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가난한 이들이 저렴하게 음식을 나누고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의 거리로 변모시켰으며 아주머니에게는 시장의 상징적인 관리자 직책을 맡겨 그녀의 노후를 책임졌다. 건우는 화려한 마이바흐에서 내려 시장 상인들과 스스럼없이 악수를 나누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사람들은 그를 혜성그룹의 회장이 아닌 이웃집 청년처럼 친근하게 대하며 그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거대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김명희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매 증상을 보이며 자신이 여전히 혜성의 여왕인 줄 착각하는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벽을 긁으며 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면회객은 아무도 없었으며 한때 그녀가 그토록 탐닉했던 보석과 명품들은 모두 국고에 환수되어 가난한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쓰이는 아이러니한 운명을 맞이했다. 강진호 역시 해외 도피 자금을 관리하던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전 재산을 잃고 감옥에서 중병에 걸려 쓸쓸히 생을 마감했으며 이들의 파멸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이자 권선징악의 표본으로 세간의 회자거리가 되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기력이 다했음을 느끼고 어느 날 밤 건우를 서재로 불러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가문의 비밀장부와 경영권이 담긴 최종 인감도장을 건네주며 이제 내 소임은 끝났으니 너의 시대를 멋지게 열어가라고 당부했다. 그는 건우의 손을 잡으며 서윤이가 너를 보고 정말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 가서 그녀를 만나면 네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자랑하마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건우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아이처럼 펑펑 울었다. 며칠 뒤 강 회장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결에 서거하셨으며 그의 장례식은 온 나라가 애도하는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고 건우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혜성그룹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저택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자 차갑고 위압적이었던 인테리어는 따뜻한 파스텔 톤의 벽지와 아늑한 원목 가구들로 교체되었고 집안 곳곳에는 새남매가 직접 찍은 가족 사진과 어머니 서윤의 밝은 미소가 담긴 초상화가 걸리게 되었다. 건우는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동생들을 위해 파스타를 요리하고 지우는 식탁을 세팅하며 수아는 배경 음악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상적인 저녁 풍경은 이 저택이 지어진 이래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가문의 온기였다. 고용인들도 이제는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즐겁게 일했고 저택의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행복한 웃음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적시며 재벌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건우는 어느 늦은 밤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밝은 보름달을 보며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어머니의 낡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렸고 그 반지는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닌 사랑과 약속의 증표로서 그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고아로 버려졌던 비참한 과거와 벤츠가 줄지어 나타나 운명을 바꾸었던 그 경이로운 순간,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반추하며 인생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드라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 서윤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 속에 이제는 증오의 불길을 완전히 끄고 사랑과 자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창가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과 마주하며 미소 지었다. 에필로그로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건우는 혜성그룹 창립 기념일 연설에서 자신의 배경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밝히며 시련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대장간의 망치질과 같다는 명연설을 남겨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인류애를 실천하는 박애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어머니 서윤이 남긴 사랑이라는 유산을 완성해 나갔다. 삼남매는 매년 어머니의 생신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작은 케이크를 자르며 그녀를 추억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금반지가 아닌 그녀가 남긴 고귀한 정신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며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환하게 축복했다. 어느덧 청년이 된 건우와 성인이 된 지훈, 그리고 숙녀가 된 수아는 손을 맞잡고 노을이 지는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영원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뒤로 밀려오는 파도는 과거의 슬픔을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실어 날랐다. 이제 고아 삼남매의 대서사시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들이 일구어낸 정의로운 제국은 다음 세대에게도 고귀한 가치를 전달하며 영원히 기억될 전설이 되었으며 건우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며 엄마 사랑해요라는 나직한 고백을 던졌다. 벤츠가 줄지어 나타났던 그날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꿋꿋하게 견뎌온 세 남매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들은 이제 각자의 길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며 길고 길었던 감동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건우는 마지막으로 혜성그룹 본사 로비에 세워진 어머니의 동상 아래에 작은 꽃다발을 놓으며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동상의 얼굴에 비친 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와 완벽하게 겹치며 진정한 화해와 안식을 선포했다. 지훈과 수아도 형의 곁에 서서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혜성 가문의 역사는 이제 비극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찬란한 태양 아래 새로운 도약의 감사의 발판을 마련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깊게 아로새겼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사랑은 승리했으며 세 남매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어 그들만의 아름다운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 감동적인 대서사시의 마침표를 찍었다.